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데요.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어제 이어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도 그만큼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4도, 대관령 영하 4.2도, 대구는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또다시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정치원로이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비주류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나 조언을 듣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경제, 여당 쇄신 방향 등 여러 현안을 놓고 45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만큼 이준석발 신당론을 논의했는지 관심이 쏠렸지만 인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혁신하려면 대통령실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평소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이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상관없이 이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윤계 신당설은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점을 못 박았고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 등까지 만나며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으니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을 제가 제 생각으로 얘기를 했죠. 여야를 아울러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을 겨냥한 신진 세력 규합을 모색하는 거로도 읽힙니다. 정책 이슈를 잇따라 띄우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권발 신당설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어렵사리 세운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발 신당이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출신이 주축인 제3지대와 연대를 꾀해 여당보다 야당 표심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실패 사례를 근거로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긴 어려울 거란 회의적 전망도 여전합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여당 쇄신 국면에서 여권발 신당론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비주류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식용 금지 법안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등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간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선을 넘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표현 아닌가.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한 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100여 명 정도의 검찰 출신들을 정부, 공공기관 등등에 다 포진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카르텔 정부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검찰 인력은 한 1%도 안 되더라. 그럼 문재인 정부랑 같더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비리로 얼룩졌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범죄자 집합소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쏙 빼먹는 이런 나쁜 짓이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허위 보도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돈을 풀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여당에도 좋지만 늘어난 빚은 결국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후임을 구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장관을 유임시키는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밤 미국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2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윤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밝히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크자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한 달 안에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은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 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빈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 퇴치제 효능도 높입니다.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빈대 확산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이 공수처의 5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고 한 것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의혹을 다 떠안고 책임질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재작년 9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언론과 수사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에게 책임지고 묻고 갈 테니 꿋꿋하게 하라고 말했다며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몸집을 불려온 카카오가 최근 잇단 사법 리스크에 부딪히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준법과 경영 쇄신을 외치며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 SNS 카카오톡을 동력 삼아 거침없는 성장 가도를 달렸던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 의혹으로 주요 임원에 이어 창업자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시 조사에 있습니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회계 조작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이고 어떤 본인들이 합의한 실질이 맞다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시는지도 저는 약간 살짝 의문이에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 속에 카카오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외부 준법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3년 전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부딪혔던 삼성의 해법을 참고한 모습입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를 발탁한 점부터 계열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한 점까지 닮은 꼴입니다. 내부 경영 쇄신은 그동안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진두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변화의 진정성을 평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내부 기구들이 기업의 체질, 경영 문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꿨는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 성공적인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뼈를 깎는 어떤 자구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첫 시험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구조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독과점 플랫폼의 개방, 택시기사 수수료 부담 개선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는 13일 택시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앞둔 가운데 카카오가 내건 변화의 깃발에 시장과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하마스 섬멸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 wi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드러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다음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We're having active discussions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about what post-conflict Gaza ought to look like. The president maintains his position that a reoccupation by Israeli force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하마스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에 가자지구 통치를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임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가자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는 네타냐후의 발언은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미국이 경계하는 가자 지구 재점령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을 계기로 가자 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기사들 먼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공매도가 공공의 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실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 비율은 많아야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진 자본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4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선 혹은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 거래액 비중은 64%에 달하는데 미국이 22%, 일본이 36.5%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특수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제도가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매도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체의 영역이라면서 개선이 되더라도 개인이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도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다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들이 이러한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들까지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제시하도록 한 업틱 룰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지한 공매도 이슈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마련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빈대 관련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저기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빈대 포비아가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가짜 빈대 퇴치법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빈대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등불을 켜고 있으면 빈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빛과 빈대 퇴치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빈대를 죽이는데 베이킹소다나 에센셜 오일이 좋다거나 피톤치드 용액을 뿌리면 빈대 살균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떠도는데요. 역시나 과학적 근거는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빈대 퇴치법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대나 벽 틈에 규조토 가루를 뿌리면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규조토 가루는 일정 수준 이상을 흡입하면 폐에 흉터를 남기는 규폐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요법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따르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 실린 온라인 암표와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죠.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LG 트윈스와 2패 뒤 3연승, 극적인 리버스 스윕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KT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예매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실패로 끝나버린 예매, 팬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 단 몇 분 후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암표 판매 글들이 쏟아져서 분노를 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경우도 보이고 일부 이용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매 사이트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액면가를 공개하고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한국일보 문화면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자 범죄도시 4의 메가폰을 잡은 허명행 감독과 사진에 보이고 있는 마동석 배우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황야가 내년 초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과 배우가 만나고 제작비도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영화가 극장가가 아닌 OTT로 직행하는 모습에 이 극장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있었지만 모두 코로나19 시기였고 길복순이나 정의 등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OTT 진출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특히나 영화 관계자들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장가 성적을 보면 이러한 결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여름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밀수나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이 예상보다 적은 관객을 모았고 대목으로 불리던 추석 연휴에 개봉한 영화들 모두 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편 52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독전의 후속, 독전2 역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극장가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한 평론가는 이제 극장용 영화가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으로는 한국과 스위스를 빼고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에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사기를 치는 걸 로맨스 스캠 범죄라고 부릅니다. 보통 신분을 속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척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엔 부업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주는 앱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 달 순수익이 5만 달러가 넘는다며 부업으로 해보라고 추천받은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수수료를 25%나 챙길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주문을 먼저 받고 물건값은 나중에 입금하는 방식이라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만난 적도 없는 친구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그 제약 없이 좀 간편하게 휴대폰 하나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믿고 처음에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 초반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의 대금을 사이트가 안내하는 계좌로만 넣으면 얼마 뒤 물건값과 수수료가 포인트 형태로 쌓였고 초반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왔지만 사이트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해 수중에 가진 돈을 넣도록 유도한 겁니다. 돈을 다 써서 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이트는 4일 만에 A씨 쇼핑몰을 폭파했고 A씨는 결국 투자했던 5,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 쇼핑몰에서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돼서 계속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 주문건을 처리해야지만이 이제 제 상점이 이제 무효했던 걸 풀릴 수가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다. A씨가 당한 건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변주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 명에 달합니다. 유사 쇼핑몰 사이트만 100여 개가 넘는 데다 대부분 해외 쇼핑몰 사이트라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소액 투자라고 하니까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이라도 조금 벌겠다고 시작한 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친분과 신뢰를 빌미로 벌이는 스캠 사기. 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진화하는 사이 속수무책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힌 듯 하얗게 변했고 그 앞으로 문 열린 버스 여러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서울 방향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8시쯤. 정체 속 잠시 멈춰있던 버스를 뒤따르던 또 다른 버스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다른 버스 2대와 승합차 1대까지 모두 5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근데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체 중인 앞에 버스를 중간 봤고요. 이 사고로 처음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까지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일부 차선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차들이 거부기 운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른 주민 100여 명도 초겨울 추위 속 연기를 피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20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경찰에 재출석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사기 혐의로 남현희 씨를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공모를 부인해온 남 씨 측 요청대로 전청조 씨와 대질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청조 씨는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 20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3일에 구속됐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스위스와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은 미국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자신의 나라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요.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 $150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어서 흑자가 많은 나라,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다음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나라. 그래서 일방향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관찰 대상국이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이것의 위험성은 만약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충족을 시켜가지고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심층 분석 대상이 돼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자금 지원도 배제되고 공공 입찰도 배제되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예 2가지 충족하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배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일은 낮아졌다. 그래서 희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KDI의 진단 좀 어땠었나요? 예, KDI 진단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호재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외 여건은 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유발하는 시장금리 상승, 그다음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 이 2가지를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KDI가 지난 8월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 앞서 그 문구를 보면 8월이나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점진적이란 문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럼 이게
경기 개선 흐름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좋아져가지고요. KDI가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갖다가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DI가 주목한 것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수출 품목들이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산업 생산이 2.8%의 증가율을 달성해가지고요. 전월 달은 1.3%였는데 그거보다 증가폭이 커졌고요. 광공업 생산도 3%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IT 수요, 정보기술 수요 회복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의 상승률이 8.4%에서 23.7%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호재로 해석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 수요도 확대가 돼서 서비스 산업 생산도 역시 2.2% 증가를 해서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10월 달에는 수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감소를 했었는데요. 전년보다 5.1% 증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지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있다는 표현을 더 낙관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개선 흐름이 더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문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시장 금리 상승이 우려스럽다. 계속해서 좀 이 문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을 지적을 한 건가요? 예, 두 가지 측면을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국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뭐 은행채 금리나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니까 이것은 시장 대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민간 소비 지출은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소비 지출을 줄여서 내수 소비가 감소할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요. 비용이 증가해서 투자 자금이 투자가 감소를 하고 이것은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로 보여서 하락을 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다 보니까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를 하고 이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죠. 이것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원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을 합친 건데요. 지금 소비와 투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순수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수출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 뭐 고금리나 고물가 때문에 내수 전망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내년에 우리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8개 주요 투자 은행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전망치 평균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은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진 않지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민간 소비, 내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 물가 상승률 전망이 0.2% 평균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내년에 고물가 기조가 좀 더 길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더 늦춰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년 하반기부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희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 둔화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를 좀 방증하는 그런 전망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뎌지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정세가 불안해가지고요. 원유 가격이 급등, 뭐 급락 이런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특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석유류 가격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류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기상 이변 때문에 농산물 가격 역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가공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또 시간을 두고 외식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일부 식품 품목을 정해서 뭐 가격 점검이나 현장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렇게 가격 통제하는 게 과연 뭐 실효성이 있겠냐, 외부에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공급 측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 왜냐하면 중동 정세 때문에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 그다음에 산유국들이 감산 결정을 계속 12월 달까지 지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상 저온 현상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원래 바람직한 대책은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너지는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니까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데요. 네.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서 공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할당 관세라고 해서 일정량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세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품을 더 싸게 많이 들여와서 그것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거는 일부 품목들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가격을 모니터링하라는 건데 사실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가격이 일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격을 못 올리고 원가 상승분을 갖다가 기업들이 감내하라라고 이제 감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유지하지만 내용물을 줄이는 거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라면 양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두 개를 끓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아예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정부가 영원히 가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가격 통제를 해제하는 시점에 지금 가격을 못 올려서 이윤이 줄어든 것까지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당분간은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지만요. 결국은 가격이 더 크게 뛰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는 사실 뭐 보여주기식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시가 요즘 그제는 불을 뿜었다가 어제는 마치 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시적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꼭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은 아니다. 또 이런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가격에 거품이 끼게 되면 공매도 주문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고 또 추격 매수를 하는 매수세가 자제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을 낮추는 순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니까 전날만 해도 공매도 그 원래 주식을 빌려와서 판 건데 주가가 낮아진 다음에 주식을 실제로 사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위주로 주가가 오를 거로 예상을 해서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는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전날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수요는 이제 사라져버리고요. 오히려 전전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거를 이익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매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효과. 이것은 원래
저도 예상했던 바인데 이게 실제로 나타났는데 이거를 공매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좀 우리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사라져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요. 거품까지 끼고 그러면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또 매도를 하니까 큰 폭으로 급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금력도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낮고요.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급등락하는 종목에다가 단기로 투자를 해서 큰 폭의 이익을 보겠다고 했다가는 급락을 할 수가 있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서요. 네. 무엇보다도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수익을 달성할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소폭 상승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 이런 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요. 특히 기술주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오랜 기간 투자를 늘려서 미래에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해서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기술주들이 투자를 늘려서 미래에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한 거. 이거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1.4%, 4~5% 상승하고요. 아마존도 2%대로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호재는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하락을 한 이유는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부진한다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국제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도 부진하니까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3%대로 하락하고 브렌트유도 3%대로 하락을 했는데 그 두 유종의 유가가 지난 7월 이후 최저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하고 7거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80가구에 1,000만 원씩 이미 8억 원을 줬는데 16억 원을 더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여수의 사례인데요. 업체 측은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마을 외 부근 5개 마을에도 12억 원을 지급해 발전기금만 20억 원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한 피해 보상이라는 주민의 주장과 거액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데 돈을 마구잡이로 뜯어가려 한다는 업체 항변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다도해를 내려다보며 루지를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이 일대에는 최고급 호텔과 휴양공간 등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진입도로엔 상여가, 입구엔 관이 흉물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유명 성악가를 초청해 공연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배를 타고 가까이 와 꽹과리를 치며 시위도 벌였습니다. 우리는 영업방해 안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적으로 집회 허가를 내서 법 테두리 안에. 주민들은 지난 2021년 협상 당시 녹취록을 근거로 16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약속한 맨손업 피해 보상비 24억 원 가운데 2021년에 지급받은 8억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란 겁니다.
타협을 해서 24억을 주기로 확정을 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8억은 그때 당시 주고 나머지 16억은 2년같이 분할 송환하겠다라고 해서 사장을 만나서 이 약속 이행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제 나 몰라라. 관광단지 입구 마을 80가구에 8억 원이니까 한 가구에 1,000만 원씩 지급된 셈입니다. 업체 측은 보상금 약속은 주민의 일방적 주장이고 착공식을 앞두고 차량 통행을 막자 마찰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금 떨어진 다른 5개 마을에도 12억 원을 지급해 발전 기금으로만 20억 원을 내놨는데 사실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팀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이미지, 이 관광사업 자체 회사 이미지 손실에 따른 매출액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혜입니다. 네, 이와 같은 사안은 결국 인근 마을에 실제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관광단지 조성업체에서 마을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과 추가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16억 원의 성격입니다. 어민들은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마을 바다 그 위에다가 지금 오염물 터뜨리고 피해 배상을 해준다고 주거들립을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장은 관계라든가 마을 진동 피해라든가 그 부분에 피해 배상액을 24억. 반면에 업체 측은 해당 관광단지 개발은 내륙형 사업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고 피해가 생겼다는 증빙 자료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으로 잡는 맨손 어업은 물때에 따라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언제나 와서 하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맨손업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이 또 추가로 금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휴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주민의 시위가 시작된 것은 지난 8월 연수박 60여 개와 장성고, 상여, 관, 농기계, 선박까지 동원됐습니다. 업체 측이 주민 대표 박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의 흐름과 업무 방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절기가 이름값을 하듯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동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9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고요. 이 추위 속에 서울은 오늘 아침 첫 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첫 서리는 작년보다 21일, 첫 얼음은 작년보다 20일 늦은 기록입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 안개나 또 이슬이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대관령은 영하 4.4도, 전주 2.6도로 공기가 차가운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15도, 광주 18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